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보기엔 평온했던 한 가정이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한 비밀의 무게에 눌려 서서히 금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단단히 봉인돼 있던 거짓과 배신, 그리고 낯선 공포가 어느 날 문틈을 비집고 스며들어 삶을 뒤흔드는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나는 30살에 만난 남편 준호와 함께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아들 승현을 키우고 있었다. 남편은 과묵하지만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고 시부모님은 옛날식 엄격함 속에 자상함을 품은 분들이라 믿어왔다. 금요일 저녁이면 늘 시댁에 들러 손수 지은 반찬을 함께 나눴고 노모가 직접 담근 된장찌개에는 집안의 평온과 역사가 녹아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믿음은 대개 사소한 불협에서부터 금이 간다. 그날은 장마가 시작된 이른 여름. 갑작스레 쏟아진 소나기 탓에 나는 승연방 창문을 닫으려 뛰어올라갔다. 창문을 내리려던 손이 멈춘 건 골목 가로등 아래 서 있던 한 소년의 뒷모습 때문이었다. 희미한 빗줄기 사이로 비치는 하얀 셔츠, 깡마른 어깨,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옆얼굴. 저 아이가 왜 이렇게 낯익을까 속삭이는 사이 소년은 우산 대신 가방을 머리 위에 얹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남편은 야근이라며 사무실에 남았고 나는 이상한 찜찜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주말, 시댁에서의 식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언뜻 스친 시어머니의 시선은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특유의 경계를 품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칠 무렵 대문 밖에서 들려온 어린 목소리에 모두가 걸음을 멈췄다. 할머니! 방문객은 어제 골목에서 본 바로 그 소년이었다.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나가 아이를 감싸 안았고 시아버지는 잠깐 머뭇거리다 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다. 곧이어 들어온 남편은 내 눈길을 피한 채 아이에게 수건을 건넸다. 서늘한 기운이 뒷덜미를 훑었다. 누구야? 라는 물음은 입 밖에 나오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오래된 일이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상처라고만 말했다. 남편은 미안하다란 말만 되풀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 공기는 기묘하게 차고 무거웠고 승현은 새로 생긴 형이 언제 놀러 오냐고 재촉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쌓여가는 의욕을 안고 결혼 앨범을 꺼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하객들 뒤편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준호와 똑같은 얼굴. 그러나 그림자처럼 어두운 표정. 당시엔 사촌이라 들었지만 남편에게 쌍둥이는 없다 했었다. 소름이 돋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다. 발신자 없음으로 온 문자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내 남편의 전부가 아니야. 불길한 문장 하나가 밤 공기처럼 스며들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았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선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현관 앞 화분에 꽂힌 열쇠로 문을 열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놈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준비해야 해. 시아버지의 쉰 음성이었다. 시어머니가 답했다. 준호도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거겠지. 현주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나는 거실 벽에 몸을 붙인 채 숨을 죽였다. 동호가 출소하면 아이를 데려갈 거라 했어. 그게 민재를 위한 일이지 않겠냐. 동호, 출소, 민재. 머릿속에서 관계도가 굴러갔다. 남편의 쌍둥이 형, 교도소, 숨겨진 손주. 퍼즐이 닿는 순간 나무바닥이 삐걱이며 발각됐다.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니? 나는 삼켜두었던 물음이 터져 나왔다. 민재가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남편이 아직 말 못한 이야기다. 곧 다 설명될 거야. 위로가 아닌 선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길게 숨을 뱉고 내 손을 잡았다. 젖은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골목에서 본 소년의 축축한 어깨를 떠올리게 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던 울타리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나는 생각했다. 거대한 거짓이 시작된 순간으로 돌아가려면 내가 모르는 남편의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저 어딘가에 같은 얼굴로 숨쉬고 있는 그 사람 역시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손끝까지 떨리던 첫 번째 밤이 그렇게 끝났다.
남편은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내다 동이 트기 직전 내게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결혼 전 25세 어느 여름밤을 이야기했다. 지방 현장 일을 마치고 들른 포장마차에서 낯선 여자와 술잔을 기울였고 다음날 아침 숙취보다 무거운 후회를 안고 돌아왔지만 연락처조차 잊은 채 삶을 이어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술집 뒤편 좁은 여관방에서 잉태된 아이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을 석 달 앞둔 시점이었고 아이의 엄마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시부모님은 결혼식을 멈출 수 없다며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아이를 데려와 주변에선 손주라 믿도록 함께 키우자. 그때 남편은 도망치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대답이 20해를 관통해 우리의 일상을 허망하게 지탱한 셈이었다. 나는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사랑했기에 믿었고 믿었기에 무심했다. 남편의 목소리는 황폐한 들판에 덩그러니 세워진 표지판처럼 메말랐지만 그 문장들은 칼날처럼 정확히 심장을 겨냥했다. 그럼에도 가장 비참했던 건 배신감보다 스스로에게 쏟아지는 자책이었다. 지난 세월 속 작은 균열들을 외면해온 건 나였다. 낯선 소년의 눈이 나찍다 느낀 순간조차 괜한 불안이라 애써 고개를 돌린 건 나였으니까.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남몰래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내가 속죄해야 할 상대는 두 사람 더 있어. 그리고 꺼낸 이름이 동우였다. 그의 쌍둥이 형. 내가 웨딩앨범 속에서 스쳐보았던 그림자 같은 사내. 준호와 달리 동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칠게 날뛰었다. 청소년기 숱한 절도 전과 끝에 성인이 되어선 폭력 조직의 뒤실을 거들다 교도소로 향했다. 그토록 다른 길을 걷던 두 얼굴은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엮였다. 남편이 포장마차에서 만난 그 여자는 뉴스를 통해 출소를 앞둔 동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언젠가 동호가 세상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아이가 두 얼굴 중 누구의 것이냐는 의심을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다. 그래서 아이가 남편의 피라는 걸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사라졌고 시부모님은 혈연 검사를 통해 손주임을 확인한 뒤 모든 걸 거짓의 테두리 안에 봉인했다. 동호는 이제 출소했고 자신에게도 잃어버린 피부치가 있다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했다. 남편은 형에게 빚처럼 매달려 있는 돈을 갚기 위해 지난 몇 년간 회사를 빼돌려 도와줬다. 건축사무소의 회계가 이상하게 꼬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숨을 애써 붙들었다. 남편이 짊어진 죄책감, 시부모가 감춘 진실, 그리고 교도소 담장 너머에서 자라난 복수심이 모두 한 지붕 아래 밀려든 순간 내게 허락된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의지였다. 나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재는 어디 있지? 남편은 시댁 근처 작은 하숙집 주소를 건넸다. 시어머니가 등하교를 챙기지만 밤마다 혼자 방에 눌러앉아 공부를 한다 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아이는 날 아버지로 부른 적 없어. 그저 어려움이 생길 때면 할머니 집으로 몸을 숨긴다. 난 계속 멀리서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마치 심장을 통째 쥐어뜯는 짐승 울음 같은 침묵이 우리를 삼켰다. 다음 날 학교 시간, 나는 하숙집 골목 입구에 서서 아이를 기다렸다. 빗자루처럼 마른 어깨, 흙빛 교복 자락, 그리고 어둑한 눈빛 끝에 잠겨있는 낯설만큼 익숙한 슬픔. 아이는 내 앞을 스쳐 지날 때 문득 멈춰섰다. 혹시 어제 봤던 분이죠? 묘한 경계가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미소도 울음도 아닌 애매한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세요. 혹시 병원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예기치 못한 부탁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일의 죄책감보다 오늘의 상처가 더 급박했기 때문이다. 아이와 나란히 걸어 시어머니 댁에 닿자 반쯤 열린 대문 틈으로 낯선 사내가 보였다. 거칠게 깎인 머리, 불붙은 담배, 준호를 빼다 박은 옆 얼굴, 카랑카랑한 웃음소리에 공기가 떨렸다. 민재야, 이리 와라. 삼촌이랑 얘기 좀 하자. 그가 손짓하자 아이의 어깨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동호였다. 나는 숨을 삼키며 골목 끝에 몸을 숨겼다. 동호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손목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아빠가 누군지 내가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
그 한마디가 흉기처럼 날아왔다. 아이가 눈길을 돌린 곳엔 숨죽여 선 내가 있었다. 동호의 시선이 내게 닿자 공포가 살결을 태웠다. 그날 밤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내가 한자리에 모였다. 시어머니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동호를 내쫓자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 핏줄이야. 어떻게 쫓아. 남편은 고개를 감싸주며 말했다. 형이 원하는 건 돈이야. 내 몫의 지분 넘겨주면 끝난다 했어. 나는 그 순간 이미 지옥문은 열렸고 손잡이를 다시 잡아당길 방법이 없음을 알았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이 어두운 구멍 속으로 먼저 뛰어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결국 나였다. 나는 깊은 밤 홀로 사무실에 나와 장부를 뒤적였다. 남편이 빼돌린 돈의 기록, 동호에게 송금된 계좌, 시공 현장에서 사라진 자재비 내역이 리스트로 떠올랐다. 불면의 새벽, 모니터 불빛에 비친 내 얼굴은 전에 없던 결연으로 굳어 있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만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짓을 벗겨내기 위해선 내가 먼저 시퍼런 상처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동네 교회 첨탑 위로 새벽별이 희미하게 사그라지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아이를 만나 병원부터 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계획이 있었다. 숨겨진 배신을 끝내는 길, 동호의 탐욕을 끊어낼 칼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품어줄 새 시작. 어쩌면 그 길은 더 깊은 고통을 예고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틀이 산산이 부서진 자리에서는 스스로 세운 작은 용기로라도 다시 버텨야 했다. 갈등의 시작은 끝났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만이 뚜렷했다. 동트기 전부터 내 가슴을 누르던 불안은 아침이 밝자마자 현실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밤새 열이 올랐다며 거실 소파에 지쳐 누워 있었고 민재는 학교에 가지 않은 채 앉은뱅이 책상 위에서 연습장에 무엇인가를 빼곡히 써 내려가고 있었다. 모서리가 해진 공책에는 기호와 화살표, 날짜가 줄지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무엇을 적는 거니? 아이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굴리다가 불쑥 종이를 내밀었다. 그것은 동호가 찾아온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들을 적은 일종의 관찰 기록이었다. 아이는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이 아빠를 대신해 나를 책임질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죠?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화산처럼 끓던 두려움에 불을 붙였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해 당장 집으로 오라 했지만 그는 현장에 묶여 당장 올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사무실 직원에게 연락해 설계 도면을 전달해야 한다며 목소리는 자꾸 떨렸다. 나는 다시 아이에게 눈길을 돌렸다. 아이의 공책 마지막 줄에는 할머니 쓰러지면 나 때문에 그런 걸까? 라는 문장이 연필심을 뚫고 지나갈 듯 깊게 눌려 있었다. 그 문장은 내 심장을 칼같이 갈랐다. 저녁 무렵 시댁 거실에 형형색색 약 봉지가 늘어섰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노안이라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의 맴도는 음울한 거짓이 노무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음을. 약 봉투를 정리하려는데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동호였다. 그는 축축이 젖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이리저리 거실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도적 속을 갔군. 다들 내 돈으로 산 거 아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더욱 기세등등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맞섰다. 민재가 불안해해요. 그 아이 앞에선 목소리부터 낮춰주세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래. 새어머니란 분이시군. 준호가 널 꽤 따뜻하게 감쌌나 봐. 짐승 같은 웃음 뒤로 손등에 문신이 번들거렸다. 그때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몸을 가로막았다. 동호야. 제발 여기서는 얘기 그만해라. 그러나 동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 그는 민재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말씀 들을 필요 없어. 내 진짜 아버지는 나일 수도 있다는 거. 가끔 상상해보지 않았냐? 아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동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읊조렸다. 내가 나를 막을 수 있을까? 내 뒤엔 돈도 사람도 있어. 그러곤 시어머니의 약 봉투를 발로 차려다 한 움큼 쥐고 공중에 던졌다.
알약이 바닥에 흩어지며 딸깍거리는 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했죠. 당신이 아이를 협박하고 시댁을 위협하는 증거 충분히 모아 경찰에 넘길 겁니다. 동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코웃음 쳤다. 경찰? 검찰? 웃기지 마. 나 같은 전과자가 겁낼 것 같아? 오히려 내 남편이 횡령한 장부가 세상에 나가면 누가 먼저 잡혀갈까? 그의 한마디가 칼날처럼 남편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렇다. 우리의 약점은 정교하게 얽힌 채 동호의 소나기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말대로 남편도 죄를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아이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우린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을 길을 모색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협상 카드였지만 실은 절박한 허세였다. 동호는 짙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틀 시간 줄게. 이 이틀 안에 30억 준비해. 그게 내 새 출발 자금이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던지고는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명함 뒤엔 도박장 운영 기획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의 욕망은 끝도 없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가 약을 주우며 흐느꼈다. 우리 집안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아버지는 민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두 손이 떨려 아이의 머리카락만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바닥을 쓸듯 주저앉아 흩어진 약을 모으며 생각했다. 이틀, 30억.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믿음이라 부르기 민망한 불신뿐.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아이와 시부모님이었다.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은 분명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다. 거실엔 약 봉투가 반쯤 비워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피로한 눈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아이는 방 안에서 문틈을 통해 남편을 훔쳐보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동호의 명함을 남편 앞에 내밀었다. 30억이래. 남편은 창백해지더니 책상 위 장부를 꺼냈다. 그 장부엔 동호에게 건넨 돈이 이미 10억을 넘어서고 있었다. 남편은 떨림을 참지 못하고 덮어버렸다. 이젠 공사 현장 담보 대출까지 손대야 할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감옥을 대신 가겠다는 것과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는 밤새 전략을 짰다. 첫째, 동호의 폭력을 견딘 피해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CCTV처럼 휴대폰을 숨겨두고 영상과 녹음을 확보하기로 했다. 둘째, 남편의 불법 자금 흐름을 정리해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형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셋째, 민재와 시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시골 큰 집 바치를 돕는 사촌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남편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다. 한때 나를 향해 반짝였던 그 따뜻함이 아니라 다 놓친 삶을 다시 잡고 싶은 필사적인 빛이었다. 새벽이 밝을 무렵 문득 뚝뚝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다. 천장에서 약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장마로 지붕 틈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남편은 천장 위로 손전등을 비추며 속삭였다. 구멍이 났어도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 그의 말은 마치 우리 가정의 현 상황을 빗댄 듯했다. 새어나오는 빗물을 양동이로 받아내며 나는 결심했다. 동호가 세운 갈등의 무대에서 조연으로만 머물지 않겠다고. 나와 남편, 그리고 아이가 주연이 되어 우리식의 결말을 써 내려갈 시간이었다. 다음 날 민재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시어머니의 통풍 증세를 이유 삼아 예약해 둔 심장 검사를 함께 진행했다.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던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줌마,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미소를 띄우다 이내 다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엄마, 삼촌이 정말 아빠보다 나를 사랑할까요? 나는 아이 손을 꼭 잡았다. 사랑이란 건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야. 너는 이미 내가 느끼는 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내 목소리도 모르게 떨렸으나 아이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는 것을 보며 느꼈다. 앞으로의 싸움이 단지 돈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병원 복도를 나서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동호가 연락했어. 오늘 밤 다시 오겠대. 시계 바늘이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해가 지기까지 6시간 남짓. 나는 숨을 들이켜며 대답했다. 계획대로 준비해. 오늘 우린 그 사람을 끝까지 마주 보고 서야 해. 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린 가족이니까. 그 말은 다짐이자 주문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동호가 우리 삶에 들이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틈은 없었다. 동호가 다시 들이닥칠 밤이 다가오자 집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전등을 끄고 숨겨둔 휴대폰 카메라의 위치를 재확인했고 나는 벽장 깊숙이 꺼낸 여행 가방에 시어머니의 약과 민재의 옷가지를 차곡차곡 눌러 담았다. 서두르느라 손등이 긁혀 붉은 선이 났지만 아프다 느낄 겨를은 없었다. 오래전 사랑을 약속하며 꾸민 집이 이제는 전쟁터의 참호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 뼛속을 시렸다. 그러나 그 시린 감각이 오히려 나를 깨어있게 했다. 민재는 낮에 처방받은 안정제를 삼키고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아 삐걱거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의 손등은 처진 갈비처럼 말라 있었지만 온기가 미묘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뒤늦은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도가 뒤엉켜 있었다. 남편은 종이봉투를 흔들며 들어왔다. 봉투 안에는 공사 현장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그가 낮 동안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자 돌덩이 같은 얼굴로 곁에 서 있던 선배가 먼저 지갑을 열었다고 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다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어깨를 껴안아 눈물 대신 숨을 들이켰다. 죄와 거짓, 배신의 시간을 거슬러 마침내 손에 쥔 건 자책보다 포기할 수 없는 책임감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 안의 전등을 모두 끈 뒤 우리는 거실 커튼을 닫고 원형 탁자를 옮겼다. 탁자 아래엔 코드 없는 랜턴과 보조 배터리가 숨어 있었다. 만약 동호가 전기를 끊고 들어온다면 이 작은 불빛이 우리를 지켜줄 마지막 성벽이 될 터였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멎고 대신 길고양이 울음이 번졌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과거를 되짚었다. 결혼 후 한 번도 남편과 진심을 털어놓고 울어본 적이 없었다. 행복할수록 두려웠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공허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결국 오늘 같은 파국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마주했다. 남편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나 또한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 변화를 증명하듯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찰가 사이로 전해지는 열이 우리 둘만의 암호가 되어 흔들리는 빛 속에서 뚜렷이 맥박쳤다. 동이틀 무렵 시아버지가 문 앞에서 작은 탄식을 내뱉었다.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살려두지 않겠다는 붉은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동호의 장난은 이미 협박을 넘어선 공포의 연극이 되어 있었다. 남편이 묵묵히 얼굴을 씻고 나서 붉은 글씨 위에 페인트를 붓으로 덧칠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새삼스레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정의했다. 사랑은 달콤한 고백도 반짝이는 순간도 아니라는 것. 그건 무너진 벽돌을 주워 붙이고 피 묻은 메시지 위에 새하얀 물감을 입히는 땀과 숨. 그리고 깨지기 전보다 더 단단히 맞물린 시멘트 같은 의지라는 것을. 페인트통을 내려놓는 남편의 손목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끝까지 같이 가요. 남편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끝까지. 그 순간 마당 저편에서 낡은 트럭 엔진 소리가 포효하듯 들려왔다. 동호가 왔다는 직감이 온몸을 찔렀다. 트럭이 멈추자 문짝이 쾅 열리고 거친 발소리가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본 뒤 숨겨둔 휴대폰 녹화를 동시에 눌렀다. 트럭에서 내린 동호는 담벼락을 훑어보더니 페인트 자국 사이에 손가락을 대며 비웃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날카로운 조각칼을 꺼내 벽을 긁었다. 흰 페인트 밑에서 방금 덮은 붉은 글씨가 다시 드러났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듯 내려앉았지만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와 동호 사이의 공기가 날카롭게 팽팽해졌다. 그는 칼끝을 공중에 휘두르며 물었다. 준호 대신 내가 나서겠다는 거냐?
나는 입술을 깨물다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지킬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이 진짜 잃기 전에 물러나세요. 그 말은 내 안에서 깃발처럼 펄럭였다. 두려움보다는 뜨거운 각오가 내 어깨를 떠밀었다. 뒤에서 남편이 다가와 내 어깨 위 손을 얹었다. 동호의 눈빛이 일렁였다. 쌍둥이지만 상처의 모양은 달랐다. 동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칼을 주머니에 넣고 트럭 짐칸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캐리어가 하나 있었다. 여기 계약금이 들어있어. 30억의 증거지. 그가 캐리어를 내던지자 자물쇠가 깨지고 안에서 수북한 낡은 지폐의 뭉치가 흩어졌다. 시멘트 흙먼지에 젖은 지폐는 값보다 악취가 먼저 풍겼다. 동호는 웃으며 말했다. 돈 냄새가 아니라 썩은 핏물 냄새 같지? 동호가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민재가 방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는 돌처럼 굳어섰고 나는 재빨리 아이 앞으로 막아섰다. 동호는 비웃으며 뒤로 물러나더니 트럭에 올라탄 채 말했다. 내일 밤까지 결정해. 돈이든 피든 둘 중 하나만 받겠다. 트럭이 떠난 뒤 골목에 남은 건 흩어진 지폐와 썩은 냄새. 그리고 떨리는 우리의 숨소리뿐이었다. 민재는 내 품에서 흐느꼈다. 나는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두려워도 괜찮아. 우린 지켜낼 거야. 시어머니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다 삐걱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집안이 결국 다 갚아야 할 죗값을 떠안았구나.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우리는 불을 끄고 거실 바닥에 모여 앉아 따뜻한 물 한 주전자를 돌려 마셨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너를 보며 깨달았어. 내가 도망친 사이에 내가 우리를 품어줬다는 걸. 나는 조용히 웃었다. 우린 원래 같은 배에 탔었어. 이제야 서로를 보고 있을 뿐이야. 창밖으로 번개가 지나가고 천둥이 뒤따랐다. 그러나 그 폭음조차 우리를 떼어놓지 못했다. 손끝에서 도도히 뛰는 맥박이 우리를 붙잡았다. 분노는 책임으로, 절망은 용기로, 두려움은 서로를 향한 신뢰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동호가 예고한 마지막 밤이 다가오자 우리는 예정대로 시골 사촌집으로 시어머니와 민재를 보냈다. 이삿짐인 척 위장한 봉고차에 몸을 실은 두 사람은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 전 길을 떠났다. 창문을 반쯤 내리고 손을 흔드는 아이를 보며 나는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를 세웠다. 이제는 결정을 미룰 시간이 없었다. 남편과 나는 비어버린 집을 둘러보았다. 문틈마다 작은 액션캠이 숨겨져 있었고 거실 천장에는 지향성 마이크가 달려 있었다. 경찰서에 사전상담을 마친 신고서 사본도 서랍에 준비돼 있었다. 최선은 동호가 스스로 폭력을 드러내고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지만 그는 돈을 포기할 리 없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맞대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가 기울 즈음 낯익은 트럭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남편은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틀에 들어선 동호는 전날보다 훨씬 거칠어진 몰골이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캐리어를 내려놓더니 비웃었다. 돈은 준비했겠지. 남편은 텅 빈 캐리어를 열어 보이며 말했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어. 대신 내 죄를 기록한 영상이 있다. 동호의 웃음이 집 안을 뒤흔들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나에겐 너를 파멸시킬 장부가 있잖아. 그는 남편에게 장부 복사본을 내던졌다. 그 순간 나는 TV를 켰다. 화면에는 동호가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던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 대신 피를 원한다면 이 영상과 함께 너를 세상에 보낼 거야. 남편이 이어받았다. 하지만 내가 물러선다면 난 내 죄를 자진 고백하고 배상을 책임지겠다. 너도 치료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동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천장 마이크 때문에 폭력을 쓰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캐리어를 걷어찼다. 정말 내 죄를 인정할 수 있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당하겠다. 동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트럭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이 싸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나는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길을 주고받았다. 싸움은 멈춘 듯 보였지만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영상 파일과 장부 사본을 경찰에 제출했다.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쉽진 않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고개를 숙인 남편의 어깨가 또 한 번 떨렸다.
며칠 뒤 민재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아이는 시골집 마당에서 염소에게 풀을 주며 웃고 있었다. 너른 하늘 아래 아이의 눈빛은 전에 없이 맑았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뭉클했다. 시어머니도 통풍약을 꼬박꼬박 챙기며 회복 중이었다. 민재는 초록빛 눈을 배경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약속하듯 답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모두 솔직해질 용기를 내면 그때 다시 한 집에 모일 거야. 전화를 끊고 남편과 마주 앉았다. 거실 창밖으로 늦여름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웃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숨었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서로를 끌어냈어. 이제 시간을 견디며 치유하면 돼. 햇살이 작은 금빛 물결로 벽지를 어루만졌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무릎 꿇지 않고 나아갈 용기가 생겼다. 우리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진 체온이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었다. 서로를 바라본 채 단단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읊조렸다. 우리 살아낼 거야.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과거를 기록지에 옮겨 적었다. 남편은 횡령 경위를 설명했고 나는 동호에게 받은 위협과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진술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용서는 비로소 방향을 찾았다. 새벽 2시가 넘어 돌아왔을 때 거실 식탁 위엔 민재가 남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 아빠 힘내세요. 저는 괜찮아요. 작은 글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는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이고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텅 빈 집을 채웠다. 그 뒤로 남편은 매일 새벽 현장과 은행을 오가며 배상 계획을 세웠고 나는 변호사와 상담의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 서류 더미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났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흐릿한 미래를 조금씩 밝혔고 마침내 우리는 죄와 용기를 나란히 짊어지고 웃으며 내일을 맞을 준비를 했다. 우리가 선택한 마지막 무대는 시 외곽의 폐철도 창고였다. 녹슨 레일이 바닥을 가로지르고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 틈으로 해거름빛이 비어졌다. 남편은 벽에 액션캠을 숨기며 오늘 여기서 끝낸다 했다. 창고 밖엔 경찰과 맞춰둔 호출 송신기가 연결된 승합차가 대기 중이었다. 현행범 체포를 위해선 동호가 먼저 폭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위험한 전제가 붙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길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푹 기울 즈음 먼지 구름 사이로 트럭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이 쾅 열리자 동호가 낡은 캐리어를 레일 위로 굴렸다. 그는 삐쩍 마른 얼굴에 불씨 같은 눈을 켜고 30억 준비했나? 라 비웃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돈은 없어. 대신 내가 저지른 일과 우리가 짊어진 죄를 함께 세상에 드러내러 왔다. 목소리가 또렷한 게 스스로 놀라울 정도였다. 동호는 허리춤에서 쇠파이프를 꺼내어 허공을 갈랐다. 남편이 내 옆으로 나섰다. 형.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내 손으로 끝내. 하지만 영상은 곧바로 경찰에 넘어간다. 그는 형이 움켜쥔 약점을 무력화시키려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하는 역공이었다. 동호는 파이프를 레일에 내리쳐 쇳소리를 울리며 주변을 살폈다. 승합차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LED를 본 모양이었다. 잠시 후 그는 깔깔 웃더니 캐리어 뚜껑을 열어 낡은 지폐 뭉치를 꺼냈다. 써본 적 없는 돈이지만 잘 타더라. 지폐 위로 라이터 불씨가 떨어졌다. 불길이 솟구쳐 공기를 뜨겁게 달궜다. 나는 휴대폰 스피커를 켜 동호가 시어머니 약 봉투를 걷어차며 민재를 위협한 녹음을 틀었다. 음질은 거칠었지만 증오의 칼끝은 그대로였다. 동호의 손끝이 떨렸다. 이어 남편의 자수 고백 파일이 흘러나오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파이프가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레일 틈에 뿌려둔 휘발유 위로 라이터를 굴렸다. 파직, 불길이 레일을 타고 뻗어 창고 바닥을 빨갛게 적셨다. 바로 그때 창고 측문이 터지며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번개처럼 날아든 전기 충격총이 동호를 쓰러뜨렸다. 경찰이 불길을 제압하자 잿빛 연기 사이로 지폐는 허무하게 제로 사라졌다. 형사들이 동호를 수갑 채워 연행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숨을 크게 토해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공포가 무너져 내렸다. 조사실 형광등 아래서 남편은 횡령, 허위 호적, 협박 은폐까지 낱낱이 털어놓았다. 형사는 과정이 길고 험할 것이라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술을 마친 우리는 창밖 희미한 별빛을 바라보았다.
그 별은 작았지만 길을 잃지 말라는 신호처럼 반짝였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동호를 면회했다. 철창 너머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형, 나도 벌을 받고 다시 시작하려 해. 형도 늦기 전에 마음을 열어. 동호는 흐릿한 미소를 짓고는 창살 사이 빗줄기가 만드는 음계에 귀 기울였다. 그 미세한 떨림에서 잿빛이라도 바탕이 되면 언젠가 물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민재와 시어머니가 있는 시골집으로 향했다. 감나무에는 붉은 열매가 달려 있었고 아이는 푸른 새싹이 돋은 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평온한 풍경이 한때의 지옥을 무색하게 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말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돌아올 때까지 민재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그 손을 덮어주었다. 말은 짧았지만 이미 용서와 다짐이 오갔다. 그 후 남편은 사회봉사 명령으로 낡은 집 지붕을 고치는 일을 맡았다. 삐걱대는 사다리를 오르며 그는 낮은 콧노래를 불렀다. 지붕 위에서 반짝이는 땀방울이 금빛 햇살에 빛났다. 수고를 마치자 휠체어를 탄 집주인이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작은 악수가 남편에게 준 울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되었다. 밤에 숙소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놓인 봉투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호가 감방에서 쓴 편지였다. 민재가 날 삼촌이라 불러줬을 때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젠가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의 필체는 삐뚤었지만 진심은 고닿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오래도록 편지를 읽었다. 무게를 재면 진누를 듯 묵직했으나 이상하게도 가슴은 한결 가벼워졌다. 봄비 내리는 주말, 다시 찾은 시골집에서 민재가 물었다. 아빠, 건축가가 되려면 뭘 먼저 해야 해? 남편은 세상을 관찰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시작이라 했다. 아이 눈이 별빛처럼 반짝이며 미래를 품었다. 저녁 밥상 위로 고소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딸이라 불러도 되겠니라 속삭였다. 그 목소리엔 후회와 사랑이 어우러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다. 라디오에선 흩어진 마음 하나로라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비겐 뒤 도시에 내린 햇살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빗무리를 뿌렸고 남편은 이젠 거짓 없는 기둥과 용서라는 벽돌로 집을 짓자고 속삭였다. 손에 전해진 그의 체온이 미래의 설계도가 되었다. 몇 달 뒤 1심에서 남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자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우리는 빗속을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찬비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진한 죄책을 씻어주는 듯했다. 국밥집에 들어가 뜨거운 국물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깨달았다. 절망도, 후회도, 용서도 결국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야 제대로 삼켜진다는 사실을. 저녁 무렵 전광판 속 자막이 눈에 들어왔다. 교도소 재소자 가족 장학재단 발족. 그 아래 동호의 이름이 작게 떴다. 남편은 숨을 길게 토하며 말했다. 형이 진심으로 변하려나 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변화를 믿어주는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에 그의 어깨가 펴졌다. 집에 돌아와 민재가 보낸 편지를 펼쳤다. 엄마 아빠 힘내요. 저는 별이 많은 하늘 아래 잘 지내요. 또렷한 글씨가 방 안에 별빛을 불러왔다. 우리는 편지를 냉장고에 붙이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은 아직 겨울 끝자락의 차가움을 품고 있었지만 그 속에 꽃 피울 기운이 섞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두 개의 심장이 한 박자로 겹쳐 뛰었다.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우리는 새벽 문턱에 닿아 있었다. 장담할 순 없지만 이제 진실로 지은 집에서 거짓 없는 하루를 짓고 쌓아갈 용기가 충만했다. 남편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지 1년 후 우리는 민재가 다니는 지방과학고 강당에 모였다. 국토안전공단과 함께한 낡은 다리 보수 공모전 시상식에서 민재가 최연소 최우수상을 탔기 때문이다. 목재로 정교하게 축소한 교량 구조 모형 위에 균열은 숨길수록 커진다라는 작은 표어가 적혀 있었다. 심사위원은 단순한 보수가 아닌 균열의 원인을 해결하는 설계라며 극찬했다. 강당 조명이 아이 얼굴을 비출 때 나는 가슴이 불에 달궈진 듯 뜨거워졌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손뼉을 힘주어 쳤고 시아버지는 굵은 손가락으로 눈시울을 훔쳤다.
남편은 연단으로 걸어 나가 아이에게 메달을 걸어준 뒤 객석을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다. 무너지려고 균열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려고 균열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떨리지 않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시골집 감나무 아래 둘러앉아 수육과 토화젓으로 늦은 점심을 나눴다. 남편은 봉사 판정을 받은 이후 동네 마을회관 지붕을 모두 교체했고 그 대가로 받은 감사패를 시어머니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빗금을 그리며 쓴 약일수록 몸을 살리듯 쓴 세월이 가족을 살렸구나라 중얼거렸다. 그 말에 남편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였다. 멀찍이 서 있던 동호는 형무소에서 얻은 추천서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첫 면회 때와 달리 살이 빠져 눈빛이 부드러웠다. 한 달 뒤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료 후 재소자 장학재단 사무국 실무자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민재는 살그머니 다가가 삼촌 축하해요라고 속삭였고 동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때 칼자국 같던 두려움이 모서리를 둥글게 말아버린 순간이었다. 노을이 감나무 잎새 사이로 번지자 나는 수줍게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냈다. 구멍난 네일 조각과 태워진 지폐의 잿가루를 수지로 굳혀 만든 목걸이 펜던트였다. 내가 그걸 남편 목에 걸어주자 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잿가루를 보석처럼 만들었어요? 내 대답은 간단했다. 한때 우릴 태우던 불이 이제 빛으로 남으라고. 남편은 목걸이를 쥔 채 눈을 감았다.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곧 힘이 들어갔다. 늦은 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리는 파전에 동동주를 나눠 마셨다. 남편은 옅은 달빛 아래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도 균열은 생기겠지만 그땐 숨기지 않고 들여다볼 거야. 그러면 우리 집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의 말 끝에 나는 잔을 들어 부딪혔다. 옆에서 아이가 빙글빙글 춤을 췄고 시어머니는 냅킨에 가족은 다시 태어난다고 적어 우리 손에 쥐어줬다. 달빛이 젖은 콘크리트에 번졌고 오래전 거짓으로 세운 벽은 이미 다 허물어졌다. 그 자리엔 화해로 굳은 주춧돌이 놓여 있었다. 구름이 갈라지고 별 하나가 또렷이 빛났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일의 열쇠는 이미 우리 손 안에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정확한 무게로 놓여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던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한 이 가족의 여정. 여러분도 함께 호흡하며 느끼셨을 겁니다. 때로는 숨겨둔 진실이 집안을 무너뜨릴 듯 요동치지만 그 균열 속으로 사랑과 용기가 스며들면 상처는 새로운 설계도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묵혀두었던 균열을 살짝 비추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같은 빛을 나눈 셈이겠지요. 가족, 우정, 믿음이라는 낡은 단어도 다시 닦으면 그 어떤 최신 건축자재보다 단단하다는 걸 보여준 이들의 선택처럼 여러분의 내일 역시 솔직함과 용서로 기둥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연부스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울고 웃는 순간들을 함께 견디며 마음을 짓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레 다듬어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